칠흑 같은 어둠 속 도시의 동맥을 핥히는 듯한 빗줄기가 퀀텀 솔루션즈의 50층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방 안은 바깥의 혼돈과는 정반대의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차가운 푸른 빛만이 방 안의 유일한 광원이었고 그 빛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제실의 왕좌에 앉은 그림자였다. 그의 눈은 감정 없이 전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미진 창고 구역을 조망하는 여러 각도의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타깃, 3분 후 도착 예상, 김이사 측 차량 3대 확인.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부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했을 뿐이다. 그러자 중앙 스크린이 확대되며 빗줄기를 뚫고 접근하는 검은색 세단들의 열감지 영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퀀텀 솔루션즈. 세상은 이 회사를 단순한 보안 업체 혹은 기업 문제 해결사로 알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정보기관조차 능가하는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사병 조직이 있었다. 그의 별명은 섀도우였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가장 효율적이고 때로는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의뢰인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했다. 그리고 그의 적들은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조차 꺼렸다. 지금 그의 사냥감은 거대 부패의 온상 태산그룹이었다. 태산은 법 위에 군림하며 도시의 그림자 경제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에게는 그들을 무너뜨려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알파팀 현 위치 고수, 브라보팀 퇴각로 차단 준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에 맺힌 이슬 같았다. 그의 지시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효율성만을 따랐다. 그의 세계는 0과 1, 성공과 실패, 생존과 제거로만 나뉘어 있었다. 그곳에 온기나 동정 같은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움직이는 태산그룹의 하수인들을 냉혹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곧 그의 거미줄에 걸릴 먹잇감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먼지 쌓인 작업실에서 윤설이는 캔버스 대신 거대한 철제 구조물과 씨름하고 있었다. 용접기의 불꽃이 그녀의 보호 안경에 반사되었고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점토를 빚어내는 손길만큼은 섬세했다. 다가오는 개인전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 작품에 불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그녀는 용접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조형물은 도시의 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날 것 그대로의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재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작업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몇 달 전 스쳐 지나갔던 장소를 떠올렸다.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미진 창고 구역. 그곳이라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설이는 충동적인 예술가였다. 영감이 떠오르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트럭의 열쇠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그 카메라는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눈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미진 창고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곳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질 장소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버려진 쇠붙이에서 피어날 예술적 영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태준의 통제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김 이사의 차량이 창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밀수 조직의 트럭이 도착했다. 거래 시작, 녹화 및 음성 증폭, 태준이 명령했다. 모니터는 창고 내부를 감시하는 소형 드론의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김 이사가 차에서 내렸다. 비열해 보이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자 돈다발이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 칩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기술 유출이었다. 예상대로군. 태산이 단순한 깡패 집단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어. 태준의 부관인 민 실장이 혀를 찼다. 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김 이사의 입모양과 그가 건네받는 또 다른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가방 안에 태산의 비자금 장부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완벽한 증거 확보까지 앞으로 5분, 그때였다. 보스, 7번 구역 외곽 펜스에서 민간인 접근 확인, 예상치 못한 보고였다. 태준의 시선이 즉시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으로 향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빗속에 멈춰 섰고 한 여자가 내렸다. 비옷 모자를 눌러 쓴 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젠장, 이 폭풍 후에 웬 미친 여자야? 민 실장이 욕설을 뱉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윤설인, 아까 스쳐 지나갔던 그 조각가였다. 알파팀, 저 여자를 즉시 구역 밖으로 쫓아내. 태준이 명령하려는 순간 설이는 이미 펜스에 무너진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녀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온 아이처럼 두리번거리며 낡은 고철 더미에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태산의 경호원들도 숨겨진 드론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비에 젖어 독특한 빛을 발하는 녹슨 철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위험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설이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비에 젖은 금속의 질감,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둠의 깊이. 그녀는 예술가의 눈으로 그 황폐함 속에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몇 개의 검은색 세단이 창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 비열한 인상의 김 이사가 서류 가방을 교환하는 순간 설이는 자기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 찰칵, 빗소리에 묻힐 거라 생각했던 셔터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김 이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즉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야? 정적이 깨졌다. 거래는 중단되었다. 김 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잡아.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들고 설인이 숨은 고철더미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설인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죽음의 위협이었다. 상황 발생. 태준의 통제실에 경고음이 울렸다. 민간인 노출.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 이사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는 것이 위성열 감지 화면에 잡혔다. 그는 여자를 변수로 판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제거 대상이 된 무고한 시민이기도 했다. 태준의 세계에서 변수는 제거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무고한 이의 희생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태산그룹 같은 쓰레기들 손에 죽는 것은 더더욱. 알파팀 B구역 변압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소란을 일으켜 타깃의 시선을 돌리고 민간인을 구역 밖으로 유도해라. 교전은 금지한다. 그의 명령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의 임무는 태산그룹의 꼬리를 잡는 것이었지만 그의 눈앞에서 불필요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가장 효율적인 퇴각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일대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창고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김 이사가 고함을 쳤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했다.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카메라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달렸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며 그녀의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펜스의 구멍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태주는 열 감지 화면으로 혼란에 빠진 태산의 경호원들과 그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작은 열점을 응시했다. 그녀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가 펜스를 넘어 트럭에 시동을 거는 순간까지 태준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이사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젠장. 일단 철수해. 그 여자 반드시 찾아내. 서린의 트럭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퀀텀의 통제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다. 태산의 기술 유출 현장은 포착했지만 비자금 장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증인이 생겼다. 민 실장이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보스, 저 여자는 어떡합니까? 태산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합니까? 태준은 모니터에 떠오른 그녀의 이력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윤서린, 28세, 조각가, 특이사항 없음, 평범한 시민. 그의 냉혹한 세계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야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녀는 가장 위험한 비밀의 한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신원 파악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미 했습니다. 윤설인, 28세. 민 실장이 말을 이으려 할 때 태준이 말을 끊었다. 아니, 그녀가 찍은 사진. 그 필름 카메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 그리고 24시간 감시 붙여.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세상이 알던 강태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명령은 역설적으로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간 한 여자의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변수에서 보호 대상으로 변경했다. 다음 날 아침 빗소리는 멎었지만 윤설인의 작업실을 감싼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전날 밤의 기억은 악몽처럼 선명했다. 총을 든 남자들, 암흑 속의 비명, 그리고 패를 쥐어짜는 듯한 공포. 그녀는 애써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다고, 그저 피로가 빚어낸 환각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다. 그녀의 손은 작업용 점토가 아니라 그날의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미친 듯이 달려와 작업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한참을 웅크린 채 숨을 골라야 했다. 카메라. 그녀의 시선은 작업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로 향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든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의 증거였다. 그녀는 당장 필름을 꺼내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그것을 막았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포착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결국 그녀는 작업실 구석의 작은 암실로 들어갔다. 붉은색 안전등이 켜지고 현상에게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필름을 현상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처음 몇 장은 그녀가 의도했던 대로였다. 비에 젖은 철근의 질감, 깨진 창문, 버려진 기계의 고독한 실루엣. 그녀가 찾던 바로 그 날것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이미지가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사진은 빗줄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비열한 얼굴의 남자,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던 서류 가방. 그것은 단순한 예술 사진이 아니었다.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진들이 지닌 무게가 자신의 삶을 짓누를 것임을 직감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작업실 건물주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윤 작가, 미안하게 됐수. 구청에서 갑자기 소방안전법이랑 용도 변경 문제를 걸고 넘어지네. 당장 이번 주까지 시정 조치를 안 하면 건물을 폐쇄하겠다니 나도 어쩔 도리가. 방을 빼줘야겠어. 서리는 망연자실했다. 개인전이 코앞인데 작업실을 비우라니.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왜 하필 지금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녀는 항의했지만 건물주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시회에 사용할 특수 점토를 운송하기로 한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알 수 없는 전산 오류로 주문이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재주문에도 최소 3주는 걸립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의 서리는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거리에 세워져 있던 낯선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틀 내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 남자들이었다. 같은 시각 퀀텀 솔루션즈의 통제실. 강태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김 이사가 태산그룹 최 회장에게 질책당하는 모습이, 다른 화면에는 불안에 떨며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윤설인의 모습이 떠 있었다. 보스, 태산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운송업체, 심지어 갤러리 관장까지 접촉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압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민 실장의 보고에도 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미 김 이사의 수를 읽고 있었다. 저급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었다. 건물주가 문제 삼는 소방법규, 작년에 우리가 컨설팅해준 K건설 시공법으로 우회 가능해. 관련 자료 익명으로 건물주에게 보내. 운송업체는 우리 물류 라인 써. 이 시간 내로 배송 완료해. 갤러리 관장이 내일 수도관 동파를 이유로 전시회 무기한 연기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민 실장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재미있군. 태준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관장, 세무조사가 가장 두려운 인물일 텐데. 국세청 친구에게 특별 관심 대상 리스트를 보내도록. 그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절대적이었다. 퀀텀 솔루션즈는 그림자 속에서 태산의 압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태주는 모니터 속의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태주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사진은 태산을 무너뜨릴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용해야 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건물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문제를 해결했다며
계약 연장을 통보해왔다. 사라졌던 특수 점토는 퀀텀 로지스틱스라는 낯선 이름의 트럭에 실려 작업실 앞에 도착했다. 심지어 갤러리 관장은 사소한 오해가 있었다며 전시회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되물어왔다.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태산의 김이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의 섬세한 압력이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계속 막히자 그는 초조해졌다. 최 회장의 압박은 거세졌고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식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 계집애가 뭘 받는지 직접 확인해 필요하다면 작업실을 청소해. 김 이사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제 서린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제거할 생각이었다. 태준의 통제실에 경고음이 울렸다. 보스, 김 이사, 직속 행동조 3명이 윤서린의 작업실로 이동 중입니다. 10분 내 도착 예상, 목적은 청소입니다. 민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간접적인 개입으로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에 달하는 그의 키가 통제실의 푸른빛을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내가 직접 가지. 서리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밀려드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조각에 더욱 매달렸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바로 그때였다. 작업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윤서린 씨. 불량배 같은 인상의 남자 셋이 작업실 안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탐욕스럽게 작업실 내부를 훑었다. 어젯밤에 재미있는 구경을 했다지. 필름 어디 있어? 서리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다시 심장을 올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용 망치를 집어들었다. 나가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남자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경찰? 아가씨. 우리가 찾는 걸 순순히 내놓으면 다칠 일 없을 거야.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그 손 치우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작업실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입구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업실의 어둠과 쇠붙이들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배경처럼 보였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넌 뭐야? 불량배의 리더가 주춤하며 물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린과 불량배 사이를 막아서며 섰다. 김 이사가 보냈나? 주인을 잘못 골랐군. 여긴 내 놈들이 놀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이 자식이. 불량배 중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태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동시에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한 사이 태주는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무술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약탈자였다. 몇 초 후 세 명의 남자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리는 망치를 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주는 구겨진 재킷의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서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다.
당신, 서린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당신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소.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서린에게 다가갔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암실 입구에 걸려있던 어젯밤의 그 위험한 사진 네거티브 필름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작업실의 밝은 조명 아래 그것들을 노출시켰다. 필름은 즉시 하얗게 타버렸다. 안 돼. 서린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이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오.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누가 보냈죠? 당신도 저들과 한패예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눈보다도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경멸이나 악의가 없었다. 오직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오. 태준이 말했다. 그는 서린의 눈앞까지 다가섰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훑고 그녀가 만들고 있던 조각상으로 향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 당신은 예술가야. 당신의 세계가 아닌 일에는 끼어들지 마.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내 세계요? 당신들이 내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서린이 소리쳤다. 건물주, 운송업체, 갤러리. 전부 당신들 짓이죠?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을 보낸 건 내가 아니오. 하지만 그들을 막은 건 나지.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무감각하게 털어놓았다. 서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괴물인가? 아니면 수호자인가? 왜 나를? 당신은 변수니까. 태준이 다시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계획에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니 얌전히 당신의 조각이나 만드시오. 다시는 내 일에 방해가 되지 마.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린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관심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서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작업실에는 쓰러진 불량배들의 신음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강태준. 그의 차가운 경고가 뇌리에 밝혔다. 세상은 그를 차갑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지켜보던 그의 강렬한 눈빛은 그녀가 평생 느껴본 어떤 위협보다도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작업실의 공기는 피와 먼지, 그리고 쇠 냄새가 뒤엉켜 역겨웠다. 윤설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조각용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멍하니 들었다. 쿵,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3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태준은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통화를 연결했다. 나다. 청소팀 보내. 3명. 위치는 너희가 아는 곳. 5분 내로.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세 남자를 쓰러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없었다. 그는 서린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그저 처리해야 할 상황의 일부인 것처럼 대했다. 서린은 뒷걸음질쳐 작업대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풀려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깡패들을 제압한 또 다른 깡패인가? 아니면 그녀가 어젯밤 잠시 스쳤던 생각처럼 그녀를 지키는 존재인가? 하지만 그가 보여준 폭력은 너무나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녀는 그가 경고했던 그의 세계를 목격하고 말았다. 정확히 4분 후 작업실의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민 실장이 이끄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유령처럼 들어섰다. 그들은 태준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재갈을 물리고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특수부대원들 같았다. 서리는 이 모든 광경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제야 서린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녀가 기대어 선 작업대로 향했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작업대 구석에 있던 작은 점토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서린이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빚은 날개를 막 펴려는 작은 새의 모형이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미완성의 위로였다. 태준이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가 그것마저 부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새 모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방금 사람을 부러뜨린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깃털을 다루듯 섬세했다. 그는 새의 날개에 묻은 먼지를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작업대의 원래 자리에 정확히 원래 있던 각도로 올려놓았다. 그 짧은 순간 서리는 보았다. 그의 차가운 무표정 아래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를. 그것은 분노도 자비도 아니었다. 부서지기 쉬운 것을 알아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무언가였다. 그 사소한 행동이 방금 전의 잔혹한 폭력보다 더 강렬하게 서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서린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두려움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이 말한 변수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방금 보여준 순간의 온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의 말에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시작이라고요? 저들은 끝난 거 아니었어요? 태주는 작업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저들은 김 이사가 보낸 경고였어. 하지만 내가 개입했지. 내가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 이제 김 이사의 실패는 곧 태산그룹 최 회장의 분노를 의미하오. 그는 다시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다음은 경고가 아닐 거요. 제거가 오겠지. 이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조용한 자들이. 서리는 말문이 막혔다. 태준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증거는 그가 태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태준이 말했다. 여기 남아 그들의 제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가든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서린이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저들과 똑같이 폭력을 쓰잖아요. 내 사진도 없애버렸고. 그녀의 외침에는 공포와 함께 배신감이 묻어났다. 그 사진은 당신의 목숨값이었소.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어. 난 당신을 살린 거요.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태산을 무너뜨려야 하오. 그게 내 유일한 목적이야. 당신은 내 목적에 방해가 되는 변수였지만
동시에 태산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기도 하지. 그의 논리는 차가웠지만 명확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태산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태산을 잡아야 당신이 살 수 있어.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다. 이것은 동맹이요.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연합이지. 서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려는 것인가. 아마도 둘 다일 터였다. 그때 작업실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서린이 긴장하며 창밖을 보려 하자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했지만 아프지는 않은 손길이었다. 경찰이 아니야. 그들이 다른 팀을 보낸 거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시간 없어. 5분 주겠소.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 여기서 나가야 하오. 서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분.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작업실을 5분 만에 떠나라고? 그녀의 조각들, 아버지의 유품, 그녀의 삶 전부가 이곳에 있었다. 안 돼요. 내 작품들. 전시회가. 그녀가 울먹이며 주저앉으려 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죽은 예술가는 전시회를 열 수 없소. 그 말은 비수처럼 차갑게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서리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금 그가 제자리에 돌려놓은 작은 새의 모형을 바라보았다. 부서지기 쉬운 것. 그녀는 지금 그 새와 같았다. 알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가겠어요. 그녀는 작업대로 달려가 아버지의 낡은 카메라, 그리고 작은 새 모형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것이 그녀가 챙길 수 있는 전부였다. 민 실장이 태준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보스, 후문 확보했습니다. 차량 대기 중입니다. 태준은 서린의 가방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부터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는 그녀를 이끌고 작업실 뒷문으로 향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이 담긴 공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이 낯설고 위험한 세계로 이끄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목을 쥔 그의 손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은 비에 젖은 도시의 거리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윤설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은 온통 낯선 풍경뿐이었고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옆자리의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손목시계처럼 보이는 통신장치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납치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는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더 달렸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짙은 안개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저택이었다.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감옥처럼 보였다. 여긴 어디죠? 서린이 묻은 목소리로 물었다. 안전가옥, 퀀텀의 소유요. 태준이 짧게 대답하며 차에서 내렸다. 저택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 매끈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칠흑 같은 산 아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광경은 위압적이기만 했다. 여기서 머물게 될 거요. 머문다고요? 감금하는 거잖아요. 서린이 소리쳤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당신은 날 이용하고 있어. 내 의사는 상관없이. 태주는 그녀의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졌다. 작업실에서 입었던 셔츠 소매에 피가 배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까 그 불량배들과 싸우다 다친 상처였다. 그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거대한 통제센터로 걸어갔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는 즉시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김 이사의 위치 추적해, 최 회장과의 접선 루트, 전부 파악해. 그는 서린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이 차가운 남자와 단둘이 갇혀버렸다. 그녀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그를 노려보았다. 시간이 시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태주는 몇 시간 동안이나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휘하는 왕처럼 보였다. 서리는 배가 고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카메라만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혐오스러웠다.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건가요?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림자 속의 악마라고.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이 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 것일까?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아주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리는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있겠지.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주 먼 곳,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는 듯했다. 태산그룹, 최 회장. 그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그는 포식자여. 그 순간 태준의 눈앞에 15년 전의 풍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비가 쏟아지던 날 법원 계단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18살의 소년 강태준. 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성실한 기술자였다. 하지만 태산그룹이 그의 아버지의 핵심 기술을 탐냈고 정당한 거래를 거절하자 최 회장은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짓밟았다. 특허 소송, 세무조사, 공급망 차단,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방.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헐값에 태산에 넘어갔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린 태주는 텅 빈 집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세상은 그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맹세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15년 전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었소. 태산에 의해. 그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서린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다툼이 아니라 삶이 파괴된 자의 복수였다. 그래서 당신도 그들처럼 괴물이 된 건가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상자가 있는 욕실로 향했다. 서리는 그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에 난 깊은 자상을 서툴게 소독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싸움에는 능했지만 자신을 돌보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거친 소독솜으로 상처를 문지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모습은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라 고통을 참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서리는 자기도 모르게 구급상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해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왔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소. 그는 거칠게 붕대를 감았다. 서툰 매듭은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통제센터로 돌아가려 했다. 서리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당신의 변수고 당신은 날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가 일시적인 연합이라면 적어도 연합군이 쓰러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서 붕대를 빼앗아 들었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의 움직임을 멈췄다. 서리는 그보다 키가 훨씬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의지는 그에 못지않게 강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의 엉성한 붕대를 풀고 다시 한번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다. 점토와 쇠를 다루던 예술가의 손길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팔뚝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접촉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작업에 열중하느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상처에 집중하는 진지한 눈빛. 그는 이 작은 여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됐어요. 그녀는 붕대를 단단히 메어주었다. 당신도 스스로를 좀 돌봐요. 괴물이 되기 전에. 그녀는 구급상자를 닫고 일어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팔에 감긴 깔끔한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상처에서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밤 서리는 낯선 방의 거대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거실 소파로 나와 웅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추위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녀가 깬 것을 모르는 듯 조용히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통제센터로 돌아갔다. 서리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 속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저 차가운 강철의 갑옷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부서진 새 모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잠든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온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세상은 그를 차갑다 했지만 아마도 세상은 그의 상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리는 따뜻한 우유잔을 감싸 쥐었다. 이 폭풍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그 차가운 남자가 홀로 견뎌내고 있는 외로운 전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 속에 찾아온 기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준이 윤서린을 안전가옥으로 피신시킨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 태산그룹의 최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퀀텀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태준의 거미줄은 이미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충실한 개가 꼬리만 흔드는 것을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었다. 김 이사, 자네 요즘 늙었나? 그깟 계집애 하나, 그리고 고작 정보 나부랭이 강태준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내?
최 회장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가웠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았다. 회장님, 그 강태준이라는 놈이 생각보다. 김 이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결과를 가져와. 그 계집애의 입을 막고 강태준의 손발을 잘라버려. 내가 보낸 전문가들을 쓰게.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 통화가 끊기고 김 이사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최 회장이 말한 전문가들은 태산그룹이 뒤에서 비밀리에 육성한 용병부대 케르베로스였다. 그들은 법도 윤리도 없는 오직 돈과 명령에만 움직이는 살인 기계들이었다. 김 이사는 자신이 그저 작업실에서 깡패 몇 명을 보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통제 불능의 괴물을 풀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벽 4시 안전가옥의 통제센터에 경고음이 울렸다. 수면 대신 짧은 명상으로 밤을 지새우던 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보스, 외곽 경계 3km 지점, 다수의 여론 접근 중입니다. 차량 5대, 최소 20명. 패턴이 군용입니다. 민 실장의 긴급 보고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다. 태준은 즉시 전술 지도를 띄웠다. 산악 지형을 따라 흩어지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움직임은 일반 용역 깡패들의 수준이 아니었다. 케르베로스로군.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최 회장이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서린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불안한 잠을 자던 서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기움과 공포로 떨렸다. 손님들이 왔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태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화면에는 야간 투시경으로 본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숲을 뚫고 접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다. 여기서 싸울 건가요? 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곳은 요새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탈출구가 없는 절벽 위의 감옥이기도 했다. 싸우는 게 아니오. 전쟁을 시작하는 거지.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면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곳에는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 그리고 서린이 영화에서나 보던 총기들이 걸려 있었다. 이걸 입으시오. 그가 서린에게 가장 가벼워 보이는 방탄조끼를 던졌다. 서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내가 왜? 당신은 나의 유일한 증인이니까.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고 자신의 몸에 익숙하게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들은 당신을 죽이러 온 거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이유는 당신이 살아야 최 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 그의 말은 지독히도 이성적이고 차가웠다. 하지만 서린은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그녀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느꼈다. 민 실장, 퀀텀 프로토콜 발동에 태준이 통신장치에 명령했다. 태산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그것은 퀀텀 솔루션즈가 보유한 모든 자원, 금융, 해킹, 정보전, 그리고 물리력까지 총동원하여 적을 분쇄하라는 신호였다. 보스, 하지만 아직 민 실장이 주저하는 듯했다. 최 회장이 선을 넘었소. 이제 규칙은 없어. 태주는 서린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집은 30분 버틸 거요. 그 사이 나는 저들의 발을 묶고 당신은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해야 하오. 당신은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혼자 저들을? 내 걱정은 마시오. 난 내 일을 할 뿐이니까. 그는 그녀를 지하로 향하는 비밀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민 실장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 그가 건넨 것은 태블릿 PC였다. 이 안에 뭐가 있죠? 당신이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지난 5년간 모은 태산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 서리는 숨을 삼켰다. 당신이 이걸 왜 나에게 백업이요? 내가 실패할 경우 당신이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하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의 예술처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감정이 어렸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저택의 1층 유리창이 박살났다. 케르베로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가시오. 태준이 그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돌아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는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자신도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고독한 그림자였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서리는 태블릿을 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찍었던 미진 창고의 사진이 복원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준의 팀이 복원한 사진은 김 이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던 설계도의 내용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기술이었다. 태준의 말대로 단순한 비자금 거래가 아닌 매국 행위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점으로 태준이 구축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졌다. 수백 개의 비밀 계좌, 정계와 재계 고위 인사들의 뇌물장부, 불법적인 기술 탈취 내역, 그리고 과거 태준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었던 조작된 소송 자료까지. 그것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 악의 연대기였다. 서리는 손을 떨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한편 지상의 안전가옥은 실제 전쟁터로 변했다. 태준은 홀로 저택에 남아 케르베로스 용병들을 상대했다. 그는 어둠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저택 곳곳에 설치된 방어 시스템과 자신의 전술적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들을 유인하고 분산시키고 하나씩 제거했다. 그의 움직임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서린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한 처절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퀀텀 솔루션즈 본사. 퀀텀 프로토콜이 발동되자 수백 명의 퀀텀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금융팀, 태산그룹의 모든 차명 계좌 동결시켜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 해킹팀, 태산의 내부 서버에 저장된 비리, 원본 데이터, 전부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 다발적으로 유출시켜 5분 준다. 퀀텀의 반격은 무자비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수집한 태산의 치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터져나왔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태산그룹의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 자료가 공개되었고 관련 계열사들의 주식은 폭락을 예약했다. 최 회장이 은밀하게 관리하던 정계 로비 리스트가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전달되었다. 김 이사의 기술 유출, 현장 사진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경악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한 개인을 얕보았다. 그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치밀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강태준, 그놈이 감히. 지하 터널을 빠져나온 서리는 민 실장의 차량에 겨우 몸을 실었다. 그녀가 빠져나온 안전가옥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 씨는 어떡하죠? 그녀가 울부짖었다. 민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보스는 언제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일단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화염 속에서 태주는 마지막 남은 용병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 회장에게 전해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옥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면 대신 안부나 전하라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태주는 불타는 저택의 잔해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통신장치를 꺼내들었다. 민 실장. 그녀는 안전한가? 예, 보스. 무사히 이동 중입니다.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무너지는 벽에 몸을 기댔다. 그의 차가운 반격은 성공했다. 태산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치명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 역시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괴물의 심장을 찌르러 가야 했다. 퀀텀의 반격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림자 CEO 강태준이 어떻게 법의 심판대 위에서 태산의 비리를 터뜨렸는지 대서특필했다. 최 회장의 제국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그에게 충성했던 정치인들과 검은 유착 관계자들은 그를 배신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무너지는 왕국의 왕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혼란스러운 도시의 풍경을 광기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검찰의 수사망이 실시간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준. 강태준. 그는 저주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했다. 그때 그의 수족 같던 김이사에게서 마지막 통신이 연결되었다. 그는 이미 도주 중이었지만 퀀텀의 추적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였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강태준이. 닥쳐. 최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놈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다. 그 계집애, 윤설인. 그 계집애는 어디 있지? 최 회장은 절박하게 마지막 남은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는 강태준이 윤설인을 민 실장과 함께 따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아냈다. 안전가옥에서 검찰청으로 증거, 태블릿과 증인, 설인을 이송하는 중이었다. 김이사, 마지막 기회다. 그 계집애를 잡아. 그년이 강태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야. 그년만 잡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최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설인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태준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민 실장은 설인을 태우고 도심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화염을 뒤로하고 그녀는 태블릿에 담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설인 씨? 민 실장이 백미러로 그녀를 살폈다. 태준, 보스는 괜찮을 겁니다. 그는 언제나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의 측면을 거대한 트럭이 들이받았다. 차는 균형을 잃고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처참하게 멈춰섰다. 설이는 안전벨트 때문에 목숨은 건졌지만 충격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피투성이가 된 김이사가 부하들과 함께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윤설인, 이리 내놔. 김이사는 민 실장을 총으로 위협하며 설인의 문을 거칠게 열었다. 민 실장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설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수적 열쇠에 어쩔 수 없었다. 태블릿을 넘겨. 김이사는 태블릿과 설인 둘 다를 원했다.
서리는 태블릿을 품에 꼭 안고 저항했다. 싫어. 김 이사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망할년이. 그 순간 민 실장이 김 이사에게 달려들었고 총성이 울렸다. 한편 불타는 안전가옥의 잔해 속에서 강태준이 기어나왔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민 실장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두었다. 민 실장, 응답해. 통신은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민 실장의 위치 추적 신호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김 이사의 마지막 동선이 겹쳐졌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차량을 탈취해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다. 처참하게 부서진 민 실장의 차가 보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부상당한 민 실장이 쓰러져 있었고 서리는 사라졌다. 민 실장은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보스, 죄송합니다. 서린 씨가 김 이사에게 그들이 심연의 공장, 태준의 뇌리에 잊고 있던 이름이 밝혔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 태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최 회장, 그 악마가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곳으로 그를 불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서린이 있었다. 태준은 민 실장에게 구급팀을 보내고 홀로 심연의 공장으로 향했다. 퀀텀의 지원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략이나 정보전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렌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심연의 공장은 이름처럼 거대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빗물이 새는 낡은 지붕, 녹슨 철골 구조물이 괴물의 갈비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공장 중앙 유일하게 켜진 조명 아래 윤서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몰락한 황제 최 회장과 그의 마지막 기사 김 이사가 서 있었다. 왁군 강태준. 최 회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태준을 보며 비웃었다. 그의 얼굴은 패배자의 몰골이었지만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내 놈의 아비가 죽은 곳이지. 아주 뜻깊은 장소 아니냐. 내 놈도 여기서 끝을 보게 될 테니. 김 이사는 서린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태준은 멈춰 섰다.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 여자 풀어줘.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잠겨 있었다. 풀어달라고? 최 회장이 미친 듯이 웃었다. 내 놈이 15년간 준비한 복수가 고작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보려고 불렀다. 내 아비도 똑같았지. 감상적이고 무르고 그래서 모든 걸 잃었어. 최 회장은 태준을 도발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들어 이성을 잃게 하려 했다. 내 놈도 똑같아. 결국 계집애 하나에 발목 잡힌 거야. 어디 지금 네가 가진 걸 다 내놔볼까? 내 놈의 퀀텀, 내 놈의 돈, 그리고 내 놈의 목숨까지. 태준 씨, 안 돼. 서린이 흐느꼈다. 도망가. 이건 함정이야. 시끄러워. 김 이사가 개머리판으로 서린을 내려치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렌치를 던졌다. 렌치는 정확하게 김 이사의 손목을 강타했다. 김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최 회장이 당황한 사이 태준은 이미 서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총알이 빗발칠 것을 예상하고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한 남자였다. 괜찮소?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아는 그의 팔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 자식이, 최 회장이 분노로 떨며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들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비처럼 죽여주마. 최 회장이 태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태준은 서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임무는 복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우선순위는 저 여자였다. 세상은 나를 차갑다 했지. 태준이 최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상대할 때만이지.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태준에게 밝히지 않았다. 서린이 묶인 의자를 부수고 일어나 태준과 최 회장 사이를 막아선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태준을 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거대한 철제 조각품을 밀었다. 쿠르릉, 낡은 조각품이 쓰러지며 최 회장을 덮쳤다. 안 돼. 서린이 소리쳤다. 죽이지 마. 당신이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게 둘 수 없어. 최 회장은 쓰러진 조각품에 다리가 깔려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패배했다. 완전히. 태준은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가 복수라는 차가운 심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을 보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태준은 천천히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총을 줍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민 실장, 아니, 경찰청장님, 지금 심연의 공장입니다. 태산그룹 최 회장, 살인교사 및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하러 오시죠. 그는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총구가 아니라 법이었다. 그는 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다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부축하며 공장의 어둠 속을 빠져나올 때 멀리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찾아낸 것이었다. 심연의 공장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아니었다. 법의 집행을 알리는 수십 개의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를 어지럽게 난반사했다. 강태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다리가 부러진 최 회장은 더 이상 왕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울부짖는 몰락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김 이사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수갑을 받아들였다. 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한쪽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15년 묵은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지독한 피로와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아버지를 잃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는 괴물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심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왔다. 구급대원들이 그에게 다가와 부상당한 몸을 살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그때 윤서린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천 조각, 아마도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의 일부를 찢은 듯했다. 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혼돈의 현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시간만이 잠시 멈춘 듯했다. 끝났어요. 서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차가운 공허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온기였다.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변수. 하지만 결국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키고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사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산그룹 최 회장, 살인교사 및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태산의 몰락을 알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퀀텀 솔루션즈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언론은 강태준을 그림자 속의 기업 사냥꾼, 법 위에 군림하려던 냉혹한 CEO로 묘사했다. 그의 전략적인 반격이 태산의 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언론은 그 과정을 두 거대 기업 간의 차가운 이권 다툼으로 해석했다. 강태준이 태산의 기술 유출을 포착하고 이를 이용해 태산을 무너뜨렸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의 과거,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가십 속에 묻혔다. 세상은 그를 정의의 사도가 아닌 더 큰 상어로 규정했다. 태준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태산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시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퀀텀 솔루션즈는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가 축적했던 모든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산은 공익재단으로 환원되었다. 그는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차갑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원하는 바였다. 그것이 윤서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 윤서린 역시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태블릿에 담긴 태준의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예전 작업실은 심연의 공장 사건 이후 태산의 잔당들에 의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 회장과 김 이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태산과 관련된 부패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몇 번이나 연기되었던 윤서린의 개인전이 열리게 되었다. 서울 시내의 한 갤러리, 그녀의 첫 개인전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갤러리 내부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치열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버려진 고철과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도시의 비명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것은 갤러리 중앙에 놓인 전시회의 메인 작품이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거친 강철로 만들어진 한 남자의 형상이었다. 온몸은 깊은 상처와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낸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날카롭게 찢겨 있었지만 그는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보호하는 것은 거친 강철과는 대조되는 매끄럽고 빛나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새싹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단순했다. 온기.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토록 차갑고 고통스러운 형상 앞에서 온기라는 제목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이 작품이 작가가 겪은 끔찍한 사건의 트라우마를 표현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 강철 형상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설이는 그들의 감상평을 그저 옅은 미소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갤러리 구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강태준은 인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퀀텀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관람객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품 온기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차가워 보였다. 설인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잠깐만요. 설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태준이 멈춰섰다. 갤러리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와 좋네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초대장이 왔더군.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작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모습을 형상화한 그 조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저 작품이 차갑고 무섭대요. 설인이 말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태준이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눈에는 저게 따뜻해 보였소?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확인받고 싶은 유일한 것일지도 몰랐다. 아니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따뜻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가장 따뜻한 모습이에요. 설인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기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과거의 어둠과 15년간의 지독한 복수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무표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15년 전의 미소였고 기미사를 비웃던 냉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 윤설인만을 위한 진정한 미소였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냉혹한 기업 사냥꾼, 차가운 그림자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차갑다 했지만 그녀에게 그는 가장 따뜻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이제 오직 그녀 하나뿐이었다.